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모친의 시신을 방치한 채로 2년 동안 연금을 받았던 딸 사건이 세간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티타늄 광맥이 발견됐습니다. 현재까지 예상 자원량은 8,500만 톤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했던 티타늄,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될까요?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최근 딸이 노모의 시신을 2년 넘게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백골연금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 숨겨진 이면이 있었는데요. 과연 무엇인지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골목 주택가에서 벌어진 일. 이 집이네요. 지난 11일 밤 세간을 들썩이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시신이 된 엄마를 2년 넘게 방치했고 경찰이 문을 따고 들어가서야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싸운지도 모르는데 부동산에서 6년 전에 사가 왔다는데 네. 몰라 우리 뒷집에 사잖아. 예. 거기서 냄새가 엄청 나. 창문을 지가 열고 놔뒀더니 그래 못 봤어. 다 못 봤어요. 처음에 이제 이사 오셔가지고만 왔다 갔다 하셨는데 나오지도 않고. 큰 충격을 준 사건이지만 주민들은 범죄도 모녀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노모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2년이 넘도록 그 시신을 방치했던 딸, 주변에서도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걸까요? 사건이 수면 위로 오르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다름 아닌 국민연금공단이었는데요.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2년 이상 진료 내역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조사를 좀 하게 되어 있어요. 나갔었는데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두드려도 반응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좀 의심을 하게 되죠. 자, 방문 등의 접촉 시도를 했지만 회신이 없었고 수소문 끝에야 연락이 닿았던 넷째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건데요. 그렇게 발견된 노모의 싸늘한 백골 시신. 결국 현장에서 체포가 된 딸. 경찰 조사에서는 연금 수령이 끊길까 봐 노모의 시신을 방치하게 됐다고 진술했는데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포함해 노모에게 나오던 연금은 월 60만 원 정도. 넉넉한 금액도 아닌데 60만 원 때문에 왜 이런 일까지 벌이게 된 건지 그 배경을 알고자 해당 구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2013년도 9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기초수급자로 이제 등록이 돼 있다가 그 후에 이제 그 대상에서 빠진 거더라고요. 자, 당시 부양 의무자인 자녀들의 소득이 오르면서 대상에서 제외가 됐지만 6남매를 뒀어도 딱히 왕래는 없었던 상황. 결국 모녀가 의지할 곳은 연금밖에 없었던 건데요. 그렇다면 딸은 별다른 경제 활동은 없었던 걸까요? 그 당시까지는 그분은 소득이 없고 구직중으로 돼 있는데 그 후에는 뭐 이렇게 아름아름 봤을 때는 소득이 없었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자, 의아하게 40대 나이에도 별다른 직업이 없었던 딸. 취재 도중 그녀의 옛 동네 이웃을 통해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살고 있는 것도 있겠네요. 그 딸이 여기서 착했는데 사람이 착하고 한 번씩 보면 인사도 잘하고 인상이 참 둔하고 사람이 말이 없어요. 말수가 없어. 이게 사람들하고 접촉을 꺼려하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죠. 자, 순한 인상을 가졌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은 어려워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 옛 이웃들. 항상 일이라도 좀 하지. 그렇게 할 사람이 못 된다는 게 나하고 이렇게 잘 안 된다는 직장 가도 이게 소통이 잘 안 되겠죠. 그런 분들. 자율성도 떨어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걸 잘 모르더라고요.
저쪽 이사가고 나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인터넷인가 TV인가 뭐 안 돼가지고 한 번 왔었잖아. 그래가지고 못해갖고 자기가 해줬잖아. 못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온 거예요. 왜 우리 같으면 다 하잖아. 전화를 해갖고 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다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못해서 여기 와서 해달라고 했으니까. 자, 생활에 단순한 문제가 생겨도 이전에 살던 동네까지 와서 도움을 청했다는 딸. 흔히 말하는 사회적 고립의 상태였다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편함에도 쌓여갔던 각종 고지서들. 그렇다면 그녀가 복지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그분이 이제 소득이 없으면 그 자활 사업 같은 거 신청한다든가 아무튼 그런 신청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도 신청한 이력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위험하다고 판단하면은 방문하겠지만 그분이 어떤 부분에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될지를 잘 모르겠네요. 기초수급자도 아니었고 장애 등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신호를 내비친 것도 사실상 아니었으니까. 딸이 먼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면 방법은 있었겠지만 지자체가 직접 찾아가서 관리할 대상은 아니었던 얘긴데요. 하지만 우리는 송파 세모녀, 수원 세모녀, 신촌 모녀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사건을 끊임없이 경험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해결책을 제시해 왔는데요.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제도들이 보완되면서 가구들이 보내는 시그널은 많아졌다고 하지만 과연 이에 따른 현실적인 또는 물리적인 인력도 따라가고 있을까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이제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거죠. 전담 공무원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전담 공무원이면 맨날 밖으로 다니면서 근무해야 되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업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 뿐이지 급여 선정도 해야 되고 또 찾아가기도 해야 되고 이게 실제 사실상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인력을 확대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난 2년간의 연금 부정수급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의 시선으로 달리 본다면 사건을 막을 방법도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난 5일 여수의 한 삼거리, 인적이 드문 밤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도로 위를 걷고 있는데요. 도와주세요! 어? 아저씨 도와주세요! 왜 그러죠? 아니, 누가 쫓아와요? 다급한 외침의 이유는 바로 뒤를 쫓는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갑자기 시작된 두 사람의 추격전. 그날 밤 이 거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제가 그 길을 걸을 때는 딸하고 항상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운동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 평소 자주 다니던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아니 방금 무슨 소리냐고. 아저씨가 어떤 아저씨가 생면부지의 남성이 갑자기 어머. 뒤에서 쫓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두려움에 뛰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 죽일 거야. 그 사람 어머. 뛰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섬찟하더라고요. 너무 공포스럽네요. 네. 도와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때마침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있었지만 이 긴박한 상황을 모르는 듯 그냥 지나쳐 버리는데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안타까워. 쫓아오던 남성은 사람이 있으면 멀리 떨어지는 행동을 취했던 건데요. 믿을 건 오직 통화 중인 가족뿐이었습니다. 왜 그러죠? 엄마! 어디야? 도와주세요. 엄마가 집을 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쫓아온대요. 도와주세요. 어머님이랑 통화하고 있는데. 네, 지금 여기 통화하고 있는데 엄마 지금 대답을 못한 것 같아요. 빨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좀 횡한 대로에서 뭔가? 계속되는 추격전. 따라잡히는 순간 끔찍한 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요. 긴 쇠파이프를 들고 이제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내가 오늘 저 남자한테 죽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그때 건너편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보였는데요. 도와주세요. 아저씨 도와주세요.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드디어 멈춰선 차량 한 대. 위험한 상황을 감지하고 주저없이 문을 열어줍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범죄는 처음이 아니라는데요. 그래요? 접수된 사건은 그 전에 것도 있고
12월 23일 날 있고 CCTV로 저희들이 이제 특정이 거의 된 상태였어요. 또 근데 이제 5일날 잡혀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라고 이제 특정이 된 거죠. 특수법 송치됐습니다. 반복되지 않아야 할 일은 3번이나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긴 범죄, 강력한 처벌은 늦지 않길 바랍니다. 경기도 광주의 한 먹자골목. 그런데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일단 다 가주세요. 또 흥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다 해산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건너편 공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민들. 무엇을 본 걸까요? 신고가 또 계속해서 들어오는 상황이었었어요. 코드 제로건으로 좀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 8명의 인원이 투입된 곳은 골목의 구석이었습니다. 나는 할 거니까 근데 여기 할 거예요. 남성은 손에 들린 흉기로 자신의 몸을 향하고 있었는데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 한 10cm 정도? 12cm 정도 되는 칼인데 너무 흥분된 상태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신발 좀 찾아. 알았어. 여기서도 또 싸우는 나는. 안 가요. 흥분한 남성과 팽팽한 대치 상황이 지속되자 정면 돌파보단 다른 제압 방법이 필요했는데요. 주위를 둘러보던 바로 그때. 저 뒤로 못 가니? 갔어? 누가 갔어? 테이저 산 사람들이 갔습니다. 앞에서는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거기에 담이 한 1.5m 정도 되는 담이 하나 있거든요. 그 뒤로 이제 이동시켜서 뒤에서 제압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계속된 설득에도 흉기를 내려놓지 않은 상황. 이대로라면 언제 본인을 찌를지 몰랐기에 신속하게 제압에 나섰습니다. 계속 저항하며 끝까지 흉기를 쥐고 있는 남성. 다행히도 흉기를 회수했습니다. 대치 상황 끝에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남성은 여전히 흥분 상태였는데. 야 인간아, 나하고 13년을 살아놓고 만나가지고 네가 인간이냐? 제압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타인의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는데요. 사실 남성이 처음에 찾아간 곳은 사실혼 관계였던 전 부인의 가게였답니다.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 사이의 범죄도 가정폭력 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흉기를 이용한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 절차로 또 처리되고 똑같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 남성은 특수협박죄로 송치됐습니다.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하더라도 흉기를 드는 행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지난 14일 목포의 한 부둣가에서 펼쳐진 긴급 구조작전. 야, 한 명 들어가야 되겠다. 제가 들어갈게요. 선박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보고 주저없이 바다로 뛰어드는 해양경찰. 정박한 배와 육지 사이 틈으로 발견한 건 바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었는데요. 손을 뻗어 구할 수도 없는 상황. 선박이랑 부둣가 사이에 사람이 떨어진 소리가 들렸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출동하였습니다. 그날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낮아지는 기온. 익수자는 구조용품을 쥐고 추위와 싸워야 했습니다. 극심한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해 몸에 힘이 빠져갔다는데요.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해경이 직접 다가가 구조를 시도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잡으세요. 줄을 안 붙이고. 선생님 믿으세요. 선생님 믿으셔야 돼. 해경의 몸을 맡겨야 하는 상황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밧줄을 놓지 못하는 익수자. 그 사이 공동대응 요청을 받은 특수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서둘러 바다로 뛰어드는 이종배 순경과 대원들. 서해특구대 현장 도착. 구조사 2명 입수. 익수자 접근 중에 있어. 익수자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구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빨리 구조해야 되겠다는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구조대의 외침에 드디어 줄을 놨습니다. 더 지체한다면 떨어진 체온과 고령의 나이 때문에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 그렇게 최대한 신속하게 익수자를 지상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신속한 보온 조치와 함께 혹시 모를 2차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상들 것을 사용합니다. 현재 응급 환자 의식 있고 외상 없어 보임. 바로 119에 인계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다행히도 저체온증을 호소한 것 외로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었다는데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심야의 사고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네, 선원분께서 배에 계시다가 부둣가로 이제 나오면서 발을 헛디게 되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로도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래 해온 일이라도 반복하는 일이라도 꼭 조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최근 멕시코의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운행 중이던 지하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약 5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심지어 보수공사를 마친 지하철이 운행 중 객차가 분리되는가 하면 화재 사건까지 연이어 일어나면서 지하철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상황 바로 만나보시죠. 지하철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는 멕시코. 지난 7일 수도 멕시코시티의 지하철 3호선에서 차량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출발한 차량과 후속 차량이 부딪히면서 발생한 이 사고. 유동인구가 많은 오전 시간대에 발생한 데다가 좁고 어두운 터널에서 충돌한 탓에 구조 역시 쉽지 않았죠. 열차 자동 운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년에도 사실 지하철이 역주행해서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가 있어요. 호선은 다르지만 매년 사고가 들리고 있고. 개통 이후 한화로 약 300원 정도로 저렴한 지하철 요금을 유지하고 있는 멕시코시티. 적자 때문에 지하철 차량과 운행 시스템 유지 보수가 어려워지면서 급기야 기관사들이 메신저 앱에 의지해 지하철을 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Son episodios que están, digamos, fuera de lo que normalmente ocurre. Pero aún así, y por seguridad y sobre todo la preocupación de la ciudadanía, de los usuarios del metro, hemos tomado la decisión de pedir este apoyo, solicitar este apoyo. 이 충돌 사고로 약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구조대 출동이 40분이나 지연됐다는 지적에 6천여 명의 방위군까지 동원해서 지하철 안전 감시에 나선 멕시코시티. 하지만 이런 고육지책마저 충돌 사고 일주일 만에 재발한 지하철 사고 앞에 무색해졌습니다. 운행 중이었던 7호선 지하철에서 갑자기 객차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두 칸이 분리돼 버린 건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오후 4시쯤 객차 분리 사고가 발생한 이 7호선은 같은 날 저녁 발인역에서 화재 사건이 발생하면서 또 한 번 소동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두 사건 모두 부상자는 없었지만 시민들의 두려움은 커지고 있는 상황. 해당 열차가 1월 5일에 유지 보수를 받았던 열차였고 그때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밝혀졌대요. 그래서 제대로 유지 보수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게다가 군 병력까지 동원해서 안전 감시에 나섰음에도 연이어 사고가 난 상황. 이에 병력 배치는 쓸모없는 조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os policías ahí hacen bien su trabajo. Lo que necesitamos nada más es mantenimiento. 하루 약 460만 명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언제 어디에서 사고가 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지하철의 유지 보수 미흡에 대한 분노로까지 이어졌죠. 방위군을 철수하고 지하철을 보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펼치는 사람들. La Guardia Nacional es para proteger a la gente. No le hace que nos critiquen. 안 그래도 복잡한 지하철 역사가 더 복잡해지는 것만 같고 이게 실제로 안전을 위한 건지 모르겠다라는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교통수단인데 시민의 안전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보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이은 이상기후에 비상사태가 끊이지 않는 미국. 최근 미국 남부에 겨울 토네이도가 덮쳤습니다. 순식간에 땅에서 솟아난 듯 커진 회오리 기둥. 엘라베마주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했던 토네이도는 나무뿐만 아니라 집을 통째로 뜯어냈습니다. 엘라바마주에서만 약 20개의 토네이도가 생성되면서 1시간 반 동안 미국 남부를 핥힌 회오리 바람. Glass going everywhere. You could hear the roof literally being
going off right over here. The store gave rebate, and now I just think I'll see him. 처음에 멀리서 보였을 때는 매년 오는 것처럼 또 그냥 바람이 세게 불겠구나 이 정도였는데 점점 다가오면서 정말 건물을 부실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였어요. 제가 당시에 회사에 있었는데 벙커라고 거기에 이제 숨어 있었는데 건물이 많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어요. 일반적으로 토네이도의 경로는 2km 내외지만 무려 123km를 이동하면서 조지아주까지 피해를 입힌 강풍. 결국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현재까지 9명의 사망자가 발견된 제가 본 상황. 것 중에는 제일 큰 토네이도였던 것 같아요. 오늘부터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이 비가 오면서 강풍도 같이 동반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한편 연말부터 시작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신규 감염자의 43%를 차지하면서 확진자 수 또한 매주 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변이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조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결국 팬데믹 이후 11번째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 이번이 마지막 연장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신 제조사들이 연이어 가격 인상을 발표해 접종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끝나면은 백신이 4배 이상 비싸진다고 들었거든요. 백신 비용에 부담이 있는 사람들이 더욱 백신은 맞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각심이 점점 사라져가지고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인명피해를 입었던 미국. 과연 대유행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오는 2030년까지 탈석탄을 선언했던 독일. 최근 독일의 탄광마을인 리체라트는 고성과 농성 속에 매일을 보내고 있죠. 2년 전부터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방문이 잦았던 탄광마을. 하지만 최근 해당 지역의 에너지 회사가 탄광마을을 철거하고 그 아래 매장된 석탄을 채굴하겠다고 정부와 협약을 마치면서 활동가들과 에너지 회사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우려가 많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이 좀 있었는데 탈석탄을 앞당긴다라는 정책을 내어놓고 석탄을 채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약 30년 전 채굴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정부의 환경 정책과 상충한 상황. 이에 에너지 회사는 주민들을 이주시키고 추산 2억 8천만 톤의 석탄만 마저 채굴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하지만 정작 독일 경제발전연구소는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석탄까지는 필요 없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기후위기 활동가들은 석탄 채굴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I think it's very weird to see the German government, including the Green Party, make deals and compromise with companies like RWE, with fossil fuel companies. 탄광마을의 철거와 석탄 추가 채굴 소식에 몰려든 3만 6천여 명의 기후위기 활동가들. 이례적으로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등 경찰과 무력 충돌까지 일었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위가 좀 격렬하게 있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환경에 있어서는 진취적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정부가 이 에너지 회사와 타협을 했다라고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요. 심지어 경찰의 체포를 피해서 높은 장대에 올라가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공중에서 줄을 타는 등 그야말로 온몸을 던져서 채굴을 막고 있습니다. Hier ein großer Betonblock, wo in die Mitte ein Rohr reinführt. In dem Rohr kann man sich in der Mitte dann mit einer Handschelle festketten. Das heißt, wenn Mensch geräumt werden soll, muss halt der ganze Betonblock aufgeschnitten werden. 하지만 석탄 채굴 지침에는 여전히 변동이 없는데요. 시위는 결국 수도 베를린까지 확대됐습니다. 최근에 날씨가 더워지면서 환경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힘을 얻고 있죠. 앞으로도 석탄이나 원자력과 관련된 문제들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과거의 약속과 다가오는 위기 사이 독일이 현안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한 달째 반정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페루. 연말연시 휴일을 거치며 일순 잦아들었던 시위는 최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추픽추 등 유명 관광지 인근까지 시위가 번지고 있는데요.
시위대도 그렇고 그거를 진압하는 경찰들도 그렇고 지금 과격 진압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냥 평화 시위를 하는 시위대를 향해서도 진압 병력들이 그 주변에 있으면 그냥 일단 때리고 보더라고요. En ese entonces de repente suena la bala y siento solamente un toqueo en mi pie, con lo cual me hace dar unos calambres. He avanzado unos 4 pasos, de esos 4 pasos me he tirado para el piso porque no podía. De visita, no estaba caminando por ahí porque su amigo vive por ahí. Entonces han ido a pasear y hasta donde sabemos le llegó una bala perdida. 민간인과 경찰 등을 포함해 이번 시위로 인한 사망자만 50명이 넘는 상황. 부상자 또한 500명 이상 발생했지만 여전히 시위대는 카스티오 전 대통령의 복귀와 현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Usurpador, pero también definitivamente este Congreso corrupto que no tiene pues ni el 8% de aceptación. Algunas voces que salen de los violentistas y radicales piden mi renuncia, asusando a la población al caos, el desorden y los destrozos. A ellos les digo, de manera responsable, no voy a renunciar. 길가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버스에서만 일주일을 보내신 한국인 관광객 사례도 있었어요. 아무리 뭐 시위하고 목소리를 높여도 듣지 않는 정부가 관광객들이 볼모로 잡히게 되면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확실한 대상으로 관광객을 볼모로 잡고 있는 겁니다. 공항과 도로를 점거하는 등 관광객들의 발까지 묶었음에도 견고한 현 대통령의 의지에 수도 리마로 향하는 시민들이 늘었습니다. 트럭과 버스를 타고 수도로 몰려드는 시위대. 지난 15일 결국 페루 정부는 수도를 포함한 4개 주에 다시 한 달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리마까지 시위하러 올라올 때는 보통 마음가짐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시위대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까지 희생당하기도 하고 지금은 페루 여행을 잠시 보류하셔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위가 한 달을 넘어가며 점점 일상이 마비되어가는 페루. 하루빨리 혼란이 잠재워지길 바랍니다. 강원도 태백시 일대에서 억소리나게 귀한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도 그저 평범한 바위 덩어리 같아 보이는데 대체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 저 검은색 광채들이 티타늄 노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티타늄 광맥이 그것도 엄청난 규모로 발견된 겁니다. 강도는 철강하고 같다. 근데 철보다 30-40% 가볍다. 내부식성 매우 우수합니다. 철강하고 다른 차이점이라서 타이타늄이 굉장히 비쌉니다. 가격이 한 100배 정도 높습니다. 철강보다. 강하고 가벼우면서 부식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우주항공이나 국방 분야는 물론 우리 주변에서도 아주 다양하게 쓰이고 있죠.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는 티타늄이 대체 어쩌다가 발견된 걸까요? 2018년 이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이제 면산층 일대를 탐사하다가 발견된 겁니다. 탐사 결과 해당 지역 광석에서 티타늄 성분의 비율은 평균 7%라는데요.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북한에 있는 평안남도 벽선철광산이라는 데가 티탄철 전광을 뽑아가지고 중국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품위가 한 3에서 4% 됩니다. 평균 품위가 7에서 한 9%면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득이죠. 그래서 사실 확인을 위해 한국재료연구원 티타늄 연구실에 측정을 의뢰했는데요. 광물 성분을 측정할 수 있는 특수 장비로 현장에서 가져온 광석을 측정해봤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측정된 티타늄 함유량은 3.27%인데요. TiO2로서 7점 몇 프로가 평균이고 이거는 티타늄 금속으로서는 TiO2랑 비교하면은 이론적으로 60%가 되면 맞아요. 이게 여기서 4점 얼마 나오면 맞는 거예요. 강원도 태백뿐만 아니라 삼척, 경북 봉화까지 걸쳐있는 이번 티타늄 광맥. 현재까지 탐사된 예상 자원량의 규모가 무려 8,500만 톤입니다. 그런데 8,500만 톤이 광석의 양이 8,500만 톤이에요. 성광을 하다 보면 또 반이 또 날라가요. 8,500만 다 추출했다 치더라도 300만 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0만 톤이 전부 티타늄이 아니라 전체의 4%만 티타늄이 된다는 거죠. 그럼 그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타이타늄 광석이 지금 많이 수입해 오고 있어요. 현재 1조라고 합니다. 1조. 22만 톤이라고 하는데 단순 계산하면 15년치를 얻을 수 있다. 돈이 얼마 계산하면 아까 1조라고 그랬으니까 1조 곱하면 15조인 거죠. 정말 그만큼 존재하기만 한다면 말 그대로 노다지겠네요. 바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추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고요. 경제성과 매장량이 확인된다면 광산 개발까지 추진한다고 하네요. 네, 이번에 발표된 8,500만 톤은 현재까지 조사된 태백 지역에서만 산출한 거고요.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면 예산 자원량은 약 2억 2천만 톤으로 추정됩니다. 광산 개발에 대비해서 산업부에서도 현재 30억 원을 들여서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티타늄 광맥 경제적인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부터 썰에서 알아보죠. 수년간의 탐사가 끝이 나면 이제 우리나라도 티타늄 생산국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시기적인 자원 매장량이지 경제성 있는 자원 매장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업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매장량을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거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티타늄으로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을 얻는 건 기대하기 힘들 거란 겁니다. 아니 대체 이유가 뭘까요? 호주 같은 데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품위도 높은데 바깥에 놀려있어요. 이거 노천 광산 이러는데 저희 나라 같이 깊이 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쓸어 담으면 되는 거예요. 티타늄 세계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호주. 이렇게 매장량이 많은 나라들은 광석을 캐내기도 쉽고 그 함유량도 높다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채굴 비용부터 많이 들고 함유량도 상대적으로 떨어져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타이타늄도 굳이 사오면 됩니다. 그럼 그게 더 싸면은 굳이 채굴할 필요 없죠. 그 비싼 걸 뭐 하는 거죠? 가뜩이나 재련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직접 만드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저렴할 정도라고요? 순수한 티타늄 금속입니다. 재련돼서 나온 티타늄 금속. 자, 이게 바로 재련을 거친 티타늄이라는데요. 이 티타늄을 만들어내기까지의 과정과 그 비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철광석을 재련할 때는 뜨겁게 달구면 된단 말이에요. 티타늄은 그렇게 제조가 안 되고 진공을 만든 다음에 원료를 만드는 것만도 한 5, 6공정을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워낙 그 조건이 까다로워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 수도 없고요. 그 과정에서 전력 소모와 환경 오염에 따른 처리 비용도 엄청나다는데요. 차라리 가공된 걸 사오는 게 더 저렴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 안에 현미경 봤을 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있다 그러면 분쇄하면은 분리가 잘 되겠죠. 근데 증상으로 돼 있으면 그거는 아무리 잘게 이거를 분쇄를 해도 분리가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공정을 투입을 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사실 과거 하동에서도 무려 20억 톤 규모의 티타늄 광맥이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함유량도 낮고 티타늄 결정이 추출하기 힘든 형태여서 결국엔 채굴을 포기했다는 거죠.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재련 기술을 가진 해외 기업들과 기술 제휴를 맺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전투기라든가 방위산업체, 국방 쪽에 쓰이는 소재가 되다 보니까 외국하고 이렇게 기술 제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자체 개발 기술력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요거 재련하는 전문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과거 국내에서 값비싼 희귀 광물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여러 번 봤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것들도 다 광산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광산이 다 있긴 하죠. 근데 이게 뭐 채굴성이 맞아야 말이죠. 돌멩이 하나를 건지면 니켈도 코발트도 있고 다 있죠. 품위가 나서 그렇죠. 품위하고 경제성 뭐 이런 거. 성분이 존재하는 것과 경제성은 별개라는 거네요. 이번 티타늄 광맥의 탐사 결과가 좋지 않다면 있어도 쓸 수 없는 계륵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조사 프로젝트가 한 10개면 한두 개에 성공하고 거의가 다 실패입니다. 그 실패를 두려워해가지고 탐사를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품이 낮은 것도 갖다 줘도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전략 소재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소재입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덩이가 될지 돌덩이로 남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빨리 기술 개발이 돼서 저도 국산 티타늄 좀 직접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6개월 만에 빌보드 메인 차트에 진입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국내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뉴진스의 인기 비결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걸그룹 뉴진스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곡 디토로 K-팝 아티스트 중 가장 최단 기간에 빌보드 메인 차트 핫백에 진입했습니다. 와, 이 노래 진짜 좋아요. 4세대 아이돌 중 빌보드 핫백에 이름을 올린 건 뉴진스가 처음인데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데뷔한 지 6개월 만에 얻은 성과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6개월 만에 이렇게 라이징하고 이렇게 슈퍼스타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전혀 예상하지 정말? 않았습니다. 이거는 꿈이다. 이거는 따님. 말도 안 돼 하고 느낄 때가 많은 것 그렇구나. 같아요. 지난해 7월 데뷔한 뉴진스는 K-팝의 공식이나 다름없는 티저 영상을 배제하고 음반 수록곡 3곡을 타이틀곡으로 과감히 내세워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이 집 역시 디토와 OMG 두 곡 모두를 타이틀곡으로 공개했죠. 그 결과 데뷔 음반의 수록곡들이 모두 음원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고 연말 시상식에서는 신인상을 휩쓸었는데요. 그 열기는 새로운 앨범이 발매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앨범의 판매량 역시 158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기존 K-팝 그룹들하고는 좀 다른 공식을 갖고 출발한 그룹이에요. 기존 K-팝의 세고 강렬한 그런 퍼포먼스에서 벗어나서 보기 편하고 듣기에도 편한 이지 리스닝 쪽에 가까운 음악들을 이제 들고 나오면서 좀 색다르다라는 반응을 많이 얻었거든요. 또한 소녀시대, 샤이니, FX, 엑소 등 많은 아이돌 그룹의 비주얼 디렉터를 맡았던 미니진 프로듀서가 독립한 후 처음 탄생시킨 걸그룹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모이기도 했습니다. 네,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자신 있게 준비했었던 음악들이라 그렇다고 막 꼭 되게 선전을 꼭 할 거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음악들을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해외 유력 매체들의 반응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빌보드는 뉴진스가 글로벌 대세가 됐다고 평가했고 뉴진스의 곡을 2022년 베스트송으로 꼽은 롤링스톤은 2023년 더욱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기를 증명하듯 최근 골든글로브 시상식에 참석한 한 미국 배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뉴진스의 디토를 꼽아 화제를 모았는데요. Okay, honestly, actually, I will be honest. I've been listening to like a lot of K-pop again. That's great. There's these girls, New Jeans. I rock with them. So they got the song Ditto. It's so good. I'm rocking with New Jeans. 글로벌 차트에서 조금 늦게 반응이 왔다고 저는 생각할 정도로 어느 정도 예고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뉴진스가 보여주고 있는 음악, 미학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존 K-팝과는 사뭇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뉴진스의 활동이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전망해 봅니다. 단기간에 성장한 뉴진스가 앞으로 K-팝의 역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 아바타 물의 길에 흥행 질주에 제동을 걸 다채로운 장르의 한국 영화들이 찾아옵니다. 먼저 설경구, 이한이, 박소담, 박혜수 등이 출연한 영화 유령입니다. 당신 유령이야? 일제강점기였던 1933년 경성을 배경으로 조선 총독부의 항일 조직이 심어놓은 스파이 유령으로 의심받는 자들이 너 정체가 뭐야? 일단 호텔에 갇히면서 탈출을 위해 벌이는 사투를 담은 스파이 액션 영화인데요. 이번 작품은 흥행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독전을 연출한 이혜영 감독이 5년 만에 내놓은 신작입니다. 장르라는 점에서 저는 많이 끌렸고 또 기존의 어떤 항일 영화와 좀 다른 색감과 그런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그리고 또 독전에서 우리 이혜영 감독님이 상업 영화의 냄새를 좀 맡은 것 같아서 요때 잡지 않으면 지금이 적기다. 때다. 네. 그런 간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또한 갑상선의 유두함을 이겨낸 박소담 씨의 복귀작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죠. 유령을 꼭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 제가 작년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수술하고 누워 있었는데 2023년에 1월에 이제 유령을 개봉으로 제가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긴장감 넘치는 심리전과 스릴 넘치는 액션으로 중무장한 채 유령은 관객들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영화는 영진이 예매율 집계에서 1위를 한 영화 교섭입니다. 탈레반과 대면 협상을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접 설득해 보겠습니다. 최악의 피랍 사건으로 탈레반에 인질이 된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으로 향한 외교관과 현지 국정원 요원의 교섭 작전이 그렸습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야. 이국적 정치 속에 펼쳐지는 액션과 휴머니즘, 그리고 황정민, 현빈, 강기영, 이 그련의 브로맨스가 관객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의 거장 고 신사옥 감독의 75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인 겨울 이야기가 18년 만에 관객들을 만납니다. 너나 정신 차려. 내가 왜 이런 희생을 아버님 때문에 당해야 하느냐고요. 아내의 죽음 이후 그 충격으로 인해 치매에 걸린 노인과 그를 돌보는 며느리를 통해 치매 가정의 고통과 갈등, 화해를 그린 작품인데요. 2004년 촬영을 마쳤지만 신사옥 감독이 세상을 떠나 개봉하지 못했던 영화입니다. 신사옥 감독님이 이제 그 작품을 찍으시고 난 후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편집까지는 다 하시긴 하셨는데 영화 감독이기도 한 아들 신정균 씨와 후배들이 의기투합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도 아주 행복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게 감독님께서 초지일감 카메라 뒤에 서 계신 모습이 너무 멋졌고 신사옥 감독을 기억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가족들이 함께 볼 만한 영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설 연휴 다양한 장르의 영화로 선택의 폭이 넓어진 극장에서 좋은 추억 만들길 바랍니다. 독감 환자가 일주일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45% 늘어났습니다. 지난주만 1,000명을 넘겼습니다. 발병률이 떨어졌다가 지금 올해 확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환자 수도 예방접종 건수도 적었던 독감. 그래서 집단 면역도 크게 준 걸까요? 발열과 가장 극심해서 환자분들이 힘들어합니다. 39도를 웃도는 고열이 나기도 하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도 하며 근육통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기도 하죠. 이런 독감의 유행이 달가울 리 없겠지만 독감은 이미 전 세계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 치료법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정말 간단하죠? 발바닥에 무언가를 대고 그대로 양말만 신으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놀라운 건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불과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밤새 달라진 색이 몸속의 바이러스를 흠뻑 빨아들인 증거라고 하는데요. 이쯤 되니 사뭇 양말 속에 넣어둔 이것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이건 과연 독감의 특효가 맞을까요? 요즘 동영상 플랫폼에서 말 그대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감자. 독감 치료에 진짜 도움이 되나요? 아주 터무니없진 않아요. 설마 했는데 할 만한 방법인가 보죠? 감자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이렇게 미네랄, 이런 무기질 성분들이 많은데 전부는 또 이렇게 나쁜 성분을 흡착을 해요. 우리가 먹는 감자는 열매가 아닌 줄기라서 전분이 넉넉하게 저장돼 있는데요. 그 특성상 병의 원인인 바이러스도 흡착할 거라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근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러스를 흡착할 수는 없죠. 전분으로 독감 바이러스를 흡착한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 하지만 변색이 된 건 분명한데요. 그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죠. 누가 봤을 때는 되게 설득력이 있거든요. 이거 노폐물이 다 빠진 거야. 감기가 나은 증상이야. 이럴 수 있지만 슬라이스 되는 과정서부터 계속 공기 중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산소랑 만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갈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깎은 채로 두면 갈변하는 사과처럼 색이 변했을 뿐 별 의미는 물론 없다고요. 혈중에 바이러스 혈증을 일부 일으키기도 하지만 대개는 호흡기계 비강 점막에 삽니다. 코 근처에다 묻혀줘야 되겠죠. 근데 양말에다 붙이면 발에서부터 코까지는 너무 멀어서 혹시는 감자가 항바이러스 역할을 한다고 해도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없습니다. 바이러스 퇴치는커녕 예상하지 못했던 건강 문제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오히려 이제 해가 되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마스크팩이나 스포 자체도 시간 자체를 5분에서 10분 정도라고 하는 게 습한 물질이 피부에 닿아 있으면 반대로 피부에서 수분을 이제 뺏겨요.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거나 이러면서 피부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젖은 물질을 피부에 너무 오래 대고 있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잘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왜 드시면 오히려 영양학적으로 몸을 회복하는데 에너지도 주고 비타민도 흡수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더 좋지 않을까. 병세가 나아지는 걸 몸소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건 소위 위약 효과라고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붙이지 말고 맛있게 드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또 다른 소문은요. 먹거리와 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출처가 조금 독특한데요. 바로 북한의 조선중앙TV입니다. 국내에 전해진 민간요법 중 특히 화제가 된 건 다름 아닌 식초였죠. 따뜻하게 데워서 증기도 쐬고 차처럼 마시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건 그 효과 여부겠죠. 균을 일시적으로 이제 사멸시킨다든지 식중독균을 이제 없앤다든지 이런 방부 효과, 약간의 방부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살균력이 강하고 또 입과 코에 가깝게 사용하니까 이번에는 왠지 효과가 있을 듯하죠. 동의보감에 나온 내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후비라고 해서 이제 목구멍 쪽에 어떤 질환이 있을 때, 입이 헐 때 이런 쪽에 이제 식초를 쓸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식초의 효능은 동의보감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이 아플 때면 우리 조상들도 요긴하게 사용한 모양인데요. 소금의 짠맛을 한층 부드럽게 바꿔주고 갈변을 억제하고 보존 기간도 늘려주는 그야말로 감초 역할을 해왔던 이 조미료. 이제는 독감까지 해결해주는 건가요? 한의학에서 사실 목구멍이 부었을 때 주치료가 그게 아니에요. 쓰이기는 했어도 주된 치료 방식은 아니었죠. 세균 감염 같은 거가 생겨서 목구멍이 많이 부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용뇌나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외용으로 쓰는데 그런 것들이 그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약재가 있는데 식초를 굳이 끓여 먹을 필요가 있을까요? 향약 집성방이라든지 뭐 군중의약 뭐 이런 서적들에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가적으로 한 줄씩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이게 주치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게다가 이 민간요법을 무심코 따라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고 합니다. 만약에 산성이 충분히 중성화되지 않았다고 하면 호흡기계를 다칠 수 있죠. 산성도가 높은 경우가 문제죠. 아무리 잘 희석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들어가면 상처를 내거나 이럴 수 있어서 불필요한 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예방을 하려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길을 막아주든지 들어온 바이러스가 묻어 있다가 피부 점막, 코 점막에서 빨리 사멸되도록 하는 거야 하는데 식초 이런 것들은 그런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왜 이런 방법을 독감 치료법으로 발표한 걸까요? 북한 같은 경우는 민간요법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민간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간요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건데요.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집에서 이런 거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은 이런 거라도 참고해서 의사 찾아가서 물어봐라, 이런 의미로 발표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독감에 걸렸을 때 중요한 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병원에 가는 거겠죠? 괜히 나는 약을 안 먹어 이러면 이제 오래 끌고 폐렴으로 진행하고 또 입원해야 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빨리 항바이러스를 드시는 것이 빠른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이 마찬가지겠지만 독감은 잘 먹고 잘 쉬어서 초기에 잡는 게 최선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날씨가 꽤 쌀쌀합니다. 서울 아침의 기온이 영하 5도로 시작해서 어제와 비슷한 추위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영상 5도까지 올라가면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보입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주시고요. 또 저녁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 걸요. 분명한 느낌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